선하기, 추운 날씨에는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 지붕과 대비해 볼 때 럭색 지붕은 해로운 소음 환경을 방지하는 데서도 유리합니다. 지맘집에 럭색 지붕을 만들려면 우선 그것을 든든하게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수상 운수용 지맘집의 지붕과 벽은 구조적으로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식물을 심으면 지붕과 벽이 토양의 무게를 비롯한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지맘집 지붕을 일반 집처럼 든든하면서도 안전하게 하자면 일정한 개조와 함께 보강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럭색 지붕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조 보강을 위해서 천정 밑에 강철 보드를 설치하고 웃부분의 모서리에 용접을 해주어 지붕으로부터 가해지는 무게를 견뎌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맘집 지붕이 기본적으로 평평한 데로부터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도록 물매를 조성해 줍니다. 럭색 지붕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식물을 심기 위한 방수 부재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맘집 위에 럭색 공간을 조성하려면 여러 개의 층을 조성해야 합니다. 즉, 방수층, 려가층, 배수층 등을 조성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지맘집 지붕 위에 심는 식물은 작고 경량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잔디와 같은 지피 식물이나 또 작은 꽃들로 꽃밭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맘집이 계속 늘어나는 실태로부터 이런 럭색 지붕 건설 착상은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풍치를 개선해 주는 것으로 해서 널리 장려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어는 품을 조금만 들이면 그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강과 호수들마다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동식 그물놀이 양어장들입니다. 이동식 그물놀이 양어장은 물 보장에 필요한 양수동력 설비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도 물고기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모기를 절약하는 등 경제적 효과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해서 세계적인 양어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강과 호수를 많이 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동식 그물놀이 양어를 적극 장려한다면 그 효과성은 실로 대단할 것입니다. 평양시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 시안이 크고 작은 강들과 조류지들이 이동식 그물놀이 양어장들을 전개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대동강반에 위치하고 있는 선교구역 그물놀이 양어 사업소입니다. 이곳 사업소는 시 쪽으로 양어를 잘하는 단이 하나입니다. 사업소가 물고기 생산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담수 양어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데 있다고 합니다.
봄철이 대동강의 물 온도가 빨리 오르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곳 사업소에서는 담수 양어장에서 일정하게 키운 새끼 물고기들을 대동강의 물 온도가 오른 다음에 옮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어본들을 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이 언제나 힘을 놓는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다루는 데서 과학기술을 무장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면 이거 실제로는 관리하기 비참합니다. 물고기 상태를 잘 알자면 정어분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이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저 과학기술 학습 2시간씩 진행하면서 서로 배워주기도 하고 이런 걸 만회하니까 정어분들 자체도 또 이거 실제로 물고기 기른 데서 자기 집일처럼 재미나게 이렇게 해당합니다. 기업소에서 과학기술 학습을 꾸준히 벌린 결과 물고기 폐사율을 지난 시기에 비해서 훨씬 줄이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사업소에서 양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관심을 돌린 문제 역시 모기 보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모기 보장입니다. 우리 작년도부터 지렁이 서식장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성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지금 이번에도 그래서 거의 270kg 지렁이들을 생산해서 지금 그 물고기도 하는데 물고기에서 오분이 40% 먹여야 된다. 우리 정어분 자체가 발동해서 다 모아서 가수자체 그 대중적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우리 그저 인민경제계획 원만에 수행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올해에도 많은 물고기를 생산해서 구육 안의 타가소와 유치원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 공급했습니다. 여기는 보통강반에 위치하고 있는 평촌구유 그물놀이 양어사업소입니다. 올해의 사업소에서는 지난해보다 많은 물고기를 생산했는데 대체로 기념호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3 내지 4cm 이상 가져왔던 게 2년 만에 우리가 지금 40cm, 45cm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람수 보면 450g 나갔단 말이에요. 비결은 새끼 물고기 단계에서 초기 사육을 바로 해서 물고기의 용량을 개선한 데 있다고 합니다. 사업소에서는 기념호를 많이 기르는 데 맞게 싸구쟁이 서식장을 만들고 거기에 새끼 물고기를 방류해서 물고기의 증체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체율이 높아진 물고기들을 그물우리마다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수위 방육 대책을 세우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기본 예방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짐승하고 달라서 곤란해서 치료를 못한단 말입니다. 기념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에 뭐 사료에도 첨가제 형식으로 약물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한 주일 내지 보름에 한 번씩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속해물도 뿌려주고 그다음에 소금 주머니를 매달아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들이 병이 안 나게끔 기본 소독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 올해는 사료 단위를 낮추면서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수량이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 나옵니다. 지금 기념호는 높이 뛰기 때문에 죽어서 해들 못한단 말입니다. 총 수량을 또 확인도 못하고 짐작으로만 했댔는데 실제 풀 때 보니까 수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도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초 대상으로 타강업소에 무자공급을 하려고 지금 첫 고기 수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경대구역 그물놀이 양어사업소입니다. 만경대구역 그물놀이 양어사업소는 순화강 조류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어를 하기에는 명당짜리라고 합니다. 사업소에서는 올해에도 물고기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올해의 이들의 양어 경험은 지난해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해 얻은 경험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도량의 절반으로 쭉 컸습니다. 먼마다 그러니까 밑방당 개체수를 절반으로 쭉 컸습니다. 해서 올해는 작년도보다 마리수는 적지만 중체를 높임으로 해서 작년도 생산량을 30%를 더했습니다. 올해. 간장고기 시기, 어린 고기 시기, 새끼고기 시기 이 시기마다 모기 담배 감량과 병 예방 대책 이런 걸 다 시기마다 따라 쏟아나니까 고기가 한 마리 퇴사도 없고 중체율이 250g에서 300g까지 나가는 오늘날의 생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곤충 양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큰 투자가 없이 물고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자체 힘으로 양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어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물고기 모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적은 원가로 물고기 모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고기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동강 축전지 공장입니다. 지난 시기에도 축산과 양어를 잘해서 소개한 바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공장의 양어 경험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려는 것은 모기 문제를 지난 시기와 다르게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장에서는 새끼 물고기 모기로 지렁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뿔물 등이를 새끼 물고기 모기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뿔물둥이는 공장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닭 배설물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한 뿔물둥이는 거의 5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고기가 5g 단계에서 시작할 때 뿔물둥이를 날것으로 배합해서 먹였습니다. 배합살이하고. 그때 크는 속도가 요느 해에 비해서 요를 이상 크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요느 때는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폐사가 한 마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또 고기가 중체가 유별나게 큰 개체들이 많고 제일 큰 거는 2.5kg. 평균은 그저 1kg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양어가 잘 되고 못 되는가는 결코 주어진 조건과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관점이 바로 서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방법론이 생기게 되며 옳은 방법론이 있으면 양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온갖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양어를 한다면 우리 식생활은 보다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산간지대에 속하는 황해북도 은정리는 대부분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축산을 하기엔 더없이 유리한 거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1963년 이제 위대한 주님께서 우리 농장을 찾으시고 이제 우선 산골 특성에 맞게 산을 잘 이용해서 축산업을 발전시킬 때 대한 농가업들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농장의 염소 마리수는 근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비결의 하나가 바로 풀판 조성을 잘해서 모기 문제를 해결한 데 있습니다.
인공 풀판 조성은 사계절 염소 모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자주꽃짜리 오리새를 비롯해서 다 족지맣게 이게 작물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확을 높여서 염소 모기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풀에도 다 뭐 담백 함량이 얼마, 그다음에 이거 비타민 양이 얼마, 강물질 얼마 다 있기 때문에 이 구에 맞게 다 먹인답니다. 염소들은 방목고리가 몰수록 조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농장에서는 인공 풀판을 염소 우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조성해 놓았습니다. 인공 풀판에는 염소들이 좋아하는 영양가 높은 모기풀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자연 풀판에 비해 볼 때 풀 수확량도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장 주변에 조성한 풀판은 많은 모기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비기용지나 찾아낸 새 땅들이 호박골을 만들어서 겨울철 모기 문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호박을 이제 겨울에 맙니다. 겨울에 한 번씩 호박 이거 정말 위에 따끔 따가지고 거기다 콩을 이제 불고 와서 이어가지고 통고 찐답니다. 가만히다 쪄가지고 그만 먹이면 염소만 풀먹는 집에서 보약이나 까다합니다. 호박을 이게 먹이면 우선 염소가 무슨 알리 나옵니다. 그래서 불임소, 염소는 특히 소는 호박껌 무조건 먹게 됩니다. 이거 해야만이 그다음에 이거 저생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기 문제를 해결해서 이들은 사료 원가를 낮추는 문제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애국풀을 비롯한 사탕수수 이런 모기작물을 많이 심고 현재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당 수확량이 높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이거 애국풀이. 이렇게 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이 가물이나 이 고온 그다음에 이 장마철에 견디는 힘이 세다 말입니다. 농장에서는 해마다 10여 정도의 밭에서 비워들인 천여 톤의 애국풀을 균처리해서 조림했다가 겨울철 모기로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풀판 조성과 함께 농장에서는 실종에 맞게 무리별 담당제를 옳게 실시해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진행하는 무리별 담당제는 관리공들의 책임성을 높여주고 인공 풀판과 자연 풀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농장 쪽으로 염소 기르기를 제일 잘한다는 리명철 가정을 보기로 합시다. 이 가정에서도 30여 마리의 염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염소는 기본 아카시아를 많이 먹는데 새끼 때부터 아카시아 나무를 먹이는 걸 질들이고서 그 하루 종일이라도 아카시아를 먹으면서 좋아하는데 그 생풀 먹이고 잔풀도 먹이고 해서 골고루 하루에 이렇게 해서 먹이 나가는.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염소들은 연한 풀과 생신한 풀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목길 선택을 잘하고 계절적 조건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문한 풀을 가서 베다가 놔뒀다 한 50kg씩 베다가 저녁에 밤사이를 한 번씩 더 줍니다. 주면 벌써 먹였나라고 안 먹였나라고 저 나오는 양이 벌써 알린단 말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염소들의 성장 단계별에 따르는 모기 단위를 옳게 정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해주면서 활동 습성에 맞게 사양 관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풀판 조성 사업을 잘하고 옳은 사양 관리 방법을 철저히 세워나가면 그 어디서나 축산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살아있는 력사의 화폭입니다. 우리는 기록 영화들에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대폭격으로 폐허로 된 거리와 마을, 그 폐허 속을 두 바쁘게 뛰어다니는 팔에 적십자 완장을 들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들이었는가? 이 땅에 평화가 깃든 지도 근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디 가나 행복한 생에 대한 희열과 낭만이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복받은 생활, 후손만대의 이 삶의 보금자리는 우리 전 세대들의 영적 희생 정신을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룡님께서 나라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배우기도 하고 부르고 싶던 노래도 부르고 모란봉국자에 가서 중창을 하면서 노래 마음껏 부르면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서곡진 여성은 어려서부터 인물이 곱고 노래를 특별히 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온 집안이 가난에 쪼들려 배를 걸어도 서곡진 여성만은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외놈 의사들에게 생떼 같은 눈을 빼앗긴 서곡진 여성에게는 학교도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도 웃음도 생에 대한 희망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눈을 거치갔다고 없고 평양시에 안과병원이랑 개원한 안과병원을 다 댕겼는데 신통한 소리는 없지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 눈을 삭히 갔다고 이제는 큰 병원에 가자. 큰 병원이 돼야 그때 평양시에 외놈들이 경영하는 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이 지금 평양의학대학병원 자리다. 그 2층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다. 2층에 가운데쯤에 들어갔는데 남자 선생이라는 게 앉아있다가 좀 미라고 하니까 유학생들 외놈 유학생들이 한 10명 달라붙어서 날 데리고서 제고만 한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딱 닫아 걸고 어머니 못 들어오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밖에 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막 나를 다루는데 아악 소리가 나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나니 너무 안타까워. 문을 띠들고 문을 잡아당기고 흔들어도 걸어서 안 열어도 돼. 아이는 죽어가는 소리 나니 너무 안타까우니까 문 주먹으로 해야 유리창을 깨고 들다 보니까 그때 이미 벌써 눈알이 터져서 먹물이 쏟아져서 그때부터 나는 눈알 하나 외놈들이 뽑아가서 이렇게 일생 눈 하나 없이 살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던 게 음악도 못하고 그래서 해방돼가지고서 종로학교 가서 우리 조선 글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해서 시커먼 공부도 하면서 그 학교에서 노래도 배워주고 그래서 노래 또 학교에서도 써 글도 하고 그 다음에 눈 하나 계속도 내세워주더만요.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거저 하루아침에 미국 놈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평양시가 폭격에 아예 대더미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나라가 저곡보이 성조리로 떨쳐 일어났습니다. 해방의 은인이시며 재생의 삶을 안겨준 위대한 수룡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저국의 한치의 땅을 위하여 평범하던 사람들이 영적 위훈의 주인공이 되고 불사신의 투사가 됐습니다. 정녕 저국이 없으면 노예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이기에 인민군대의 남먼저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때문에 입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족십자에서 2달 동안 전시간호원 양성을 받고서 나와가지고 중구역 족십자 기독 구호대 대장으로 파견돼가지고선 대원들 데리고서 폭격에서
부상당한 사람들 지혈도 하고 석추마다 벗어서 찢어서 지혈대로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대원들이 리목주, 한옥희, 김탄실이 이런 동들이 다 열성적으로 뛰고 맹폭격을 무릅쓰고 신음소리만 남은 것도 뛰어가서 환자들 지혈시키고 구급처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동네 여자가 뛰쳐 저희 집에 가다가 야 너희 집은 직산 맞고 먼 가서 몇 살 됐는데 너희 여기서 뭐라니 하는 소리에 직탄 맞았으면 아파트만큼 패우고 삐다고 하나 살 좀 하나 먹고 어디 갔는데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뭐라 그래야 살아서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사람부터 구급처치해서 살피고 보자 하고 거긴 아란 것도 하지 않고 맹폭빅을 무릅쓰고 그저 환자 구호 사업에만 몰두했다. 하루 그저 한 200명 남아 치료했습니다. 10월 말에 오늘날 출근을 하니까 우리 중교육 조십자 위원장이 그때 당시 세포비서를 겸임해서 했는데 대장도 뭐 여기 책상에 오라 자기 책상에 오라 그래서 왜입니까 하고서 다 같으니까 입당 총의설 쓰라고 종이를 내놓고 팻대를 내놓더만요. 그래서 예? 입당 총의서요? 나도 입당 할 수 있으니까 하니까 바로 동 같은 사람이 조선노동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더만요. 야, 저 당원이 되려면 하늘의 별을 따와야 될 줄을 알고 생각했고 우리 아저씨나 언니들, 오빠들, 삼촌들이 당원이 돼서 서로 논쟁할 때 보면 저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딸 수 있고 그렇게 높이 우러러봤는데 당원이 되었구나 하는 긍지감으로 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더만요. 인간은 벅찬 시대 들끓는 환경 속에서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옥죄어진다고 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 끝난 후 서곡진 여성은 지금의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간호장으로 일했습니다. 정말 전쟁으로 폐허로 된 조국 땅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우는 소리를 할 줄 몰랐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복구장에 가서 복구 건설하고 그저 우리 동들이 일 잘하는 걸 또 좋은 궁정자료를 잡아가지고선 또 방송실에 갖다 요거 불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래도 힘든 줄도 모르고 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졸어먹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일했지요 뭐. 그때 정신이라는 거죠. 응? 수령님 교수 받고 우리 조선을 빨리 일도 세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낡은 사상잔재를 쓸어버리고 공산주의자로 무장시켜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로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리마 구호가 나오자 천리마 타면서 그래서 전일하기 운동 그렇게 하다 나니까 그 중환자들한테 그저 환자들이 먹지 못하면 집에서 맛있는 걸 다 해서가 또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하고 그 다음에 피를 홍육 중성병을 내가 맡아가지고서 선생하고 했는데 거기서 홍역이 만연돼서 예방해야 돼가는데 그때야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역 한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 아이의 엉치에다가 차가혈을 내주면 그 면역성을 가지면서 홍역을 안 하고 만연 감염됐어도 홀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혈주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머니들이 와서 지금 아이 데리고 와서 피 뽑아서 모혈주사 해야 되는데 한 여자는 약하고 퀴하니까 내 피 뽑아서 아이한테 60대째 뽑아내서 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29g짜리로 3번. 그나날이 서곡진 여성은
의학대학 병원에서 간호장으로 일하며 천리마 기수로 자라났습니다. 천리마 기수들이라면 낡은 사상자들을 뿌리 뽑고 공산주의자로 무장됐다는 걸로 인정받기 때문에 나도 공산주의자가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건 없어요. 그저 남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남이 가슴 아파하는 거면 자기 가슴 아픈 것처럼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서 천리마 휘장을 달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불러와서 야 천리마 탔구나, 우러러보고 수고했구나 이러면서 부러워했다는. 조국을 위해 바쳐온 전 세대들의 거기한 삶.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더 변했을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우리 전 세대들의 머리에도 흰소리가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응당한 일로 어길 수 없는 생활의 법칙으로 여겼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는 흰소리를 안타까워하시며 로당 입장하여 영광스러운 한 생을 빛내어 나가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350일 거지 전투와 까치봉 전투에 참가한 전쟁 로병이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저희 어머니를 여러 차례나 전국 로병대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나서 자란 평양, 처녀 시절에 거기한 피와 땀이 숨긴 그곳으로 육체가 말을 듣질 않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스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전국 로병대의 참가자들과 똑같은 참가증과 사랑의 선물을 그대로 안겨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 경애하는 정기서 동지께 감사의 편지를 삼가 올렸습니다. 나에게도 자식이 있고 손자들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후대들이 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직 곧바로 에너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후회도 하지 말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받들어 모셔달라는 걸 당부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전승세대, 위대한 연대 불멸의 시대를 창조한 전 세대들. 우리는 전 세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이 빛나는 용성번영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기물과 폐설물, 생활 오물들을 이용해서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빅토리어호에 순수 수지 어물로 문 배가 나타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빅토리어호는 그 면적이 6만 9천 평방킬로미터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물호수입니다. 호수는 탄자니아와 케니아, 우간다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닐강의 주요 저수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빅토리어호로 최근 수지 어물과 정화되지 않은 퇴수, 광업용수와 오염물질 등 온갖 쓰레기들이 흘러들고 있어 문제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호수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취하지 않는다면 빅토리어호는 말 그대로 사멸할 것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의 수지 오염 현상은 독성 식물들을 증식시키고 물고기 마리수를 줄임으로써 이곳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호수의 오염 현상을 놓고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호수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스칸다라는 목수는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수지 어물로 돛배를 만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순수 수지 어물을 재생해서 다우라는 이름을 단 돛배를 몇 달 동안에 훌륭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돛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버리는 오물에도 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으며 그것을 버리는 경우 우리의 자연계와 물과 공기가 오염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와 식탁들은 러시아의 어느 한 가구 제작소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만드는 데 이용된 재료는 다름 아닌 나무 채볼 시에 흔히 버리고 나는 나무가지나 뿌리, 등골입니다. 아르좀 쉐인이라고 하는 이곳 가구 제작소의 책임자는 이러한 재료들이야말로 목재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그대로 살린 가구들을 만드는 데理想적인 재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무들을 가지고 작업할 때 판자로 교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자들보다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재료로 됩니다. 나무를 채벌하는 현장에 가면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이 버리곤 하는 것을 가져가는 데 대해서 일선을 돌아주는 것으로 된다고 매우 좋아하곤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건조시켜서 모양을 잡고 가구로 완성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르좀 쉐인의 아내인 마리아는 이곳 제작소에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전문가로서 목재 가공 일이 전혀 생소하지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의료에 접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누리가 만드는 이 가구들이 자연 환경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항상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숲속을 거니느라 하면 굽은 나무와 나무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아름다운 장식 무리등이나 가구 제품들에 대한 착상을 하게 됩니다. 목재를 준비하자면 먼저 나무 껍질을 벗기고 2달 동안 건조시킵니다. 일단 건조가 되면 그것들을 닦고 연마하고 도색을 합니다. 자그마한 의자는 보통 하루 동안에 만들 수 있는데 한 달 동안에 20개 정도씩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제작소에서는 가구 제품 외에 다른 제작소들에서 쓸 수 있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각이한 규격의 목판들, 조립식 제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지고 나던 목재를 이용해서 만든 가구들은 오늘날 이곳에서 자연의 정서를 더해주는 좋은 가구 제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낡은 수지 병마개로 색안경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 년 동안의 대양보호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80여 개 나라들의 해안가들을 청소한 후 150만 개 이상의 병마개들을 찾아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개의 수지 병마개들이 바다에 떠는 쓰레기 처리지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수집하려면 많은 품이 들고 이것들을 재생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색안경을 생산하기 위해 우선 재생 공장에서 수집된 병마개들을 작은 조각들로 절단합니다. 다음 그것들을 녹여서 형타에 붓고 안경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든 안경테에 어두운 색깔의 안경알을 넣으면 색안경이 완성됩니다. 제작자는 수지 어물을 재자원하는 사업에 나서도록 사람들을 개변시키는 문제가 현재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지 어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쓰레기로만 생각하던 인식을 바꾸어 이것들을 가지고 훅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제작소에서는 3,000여 개의 재생수지 색안경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3만여 개의 수지병마개가 이용됐다고 합니다. 현식이 제자운하는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태 환경을 마련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자운하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비루스의 생존과 전파에 있어서 겨울철은 연중 최고의 활성기로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속에서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 대책들을 취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유럽의 전염병 상황이 계절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떨어지자 이 지역에서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만도 유럽에서는 153만여 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이것은 전주에 비해서 11%, 월 초에 비해서 59.7%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주간에 발생한 사망자 수 역시 2만여 명으로서 전주에 비해서 13.7%, 월 초에 비해서 47.5%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동유럽 나라들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와 사망자 발생으로 해서 보건 체계가 최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의 여러 차례의 파동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서유럽 나라들에서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겨울철의 악성 비루스의 활성이 더욱 강해지고 거기에다 유행성 돌림 감기까지 겹치면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효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4,710만여 명, 사망자 수는 500만 9,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경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액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심장이 없는 생명 활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심장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부르는 간입니다. 화면에서 색깔이 붉으스러움하고 배의 오른쪽 웃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손으로 짚어볼 때에는 오른쪽 륵골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을 두고 왜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부르는지 그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물질 대사에 간이 참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질, 단백질, 지방을 비롯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을 합성하고 분해하며 조장하고 소화하는 작용도 수행하고 또 몸에 들어온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간은 탄수화물 대사, 단백 대사, 지방 대사, 비타민과 광물질 대사, 호르몬 대사, 덕풀이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몸 안에서 진행하는 물질 대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간을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간의 기능을 하나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간은 율무를 분비해서 용량물질의 소화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율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으로서 하루에 500 내지 1000ml 분비됩니다. 간이 나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첫 증상은 소화장애 증상입니다. 그것은 간 장애로 인해 가지고 간에서 율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 율물이 소화관에 들어가서 음식물과 제대로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 부르기, 지효 설사 같은 소화장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이 또한 나빠지게 되면 간세포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세포 파괴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간에서 율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피 속 빌리루빈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피 속 빌리루빈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전신 항달에까지 가게 한 정도의 항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의 기능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알부민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프로트럼빈을 비롯해서 사람의 몸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단백질들은 간에서 합성됩니다. 간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런 물질들을 합성하지 못하므로 물질 대사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나쁜 사람들 속에서 흔히 몸이 나른해하고 맥이 없어 하는 것은 간세포의 알부민을 비롯한 단백질 합성 기능이 낮아져 생기는 증상입니다. 다음으로 간은 탄수화물을 조장하거나 분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간세포는 피 속의 포도당 함량이 높아지면 보다 큰 분자 형태인 글리코겐으로 변화시켜 축적했다가 피 속의 포도당 함량이 낮아지면 다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피 속으로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은 피 속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간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는 덕풀이 작용입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섭취한 음식물 분해 과정에 여러 가지 유해로운 물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유해로운 물질들을 분해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실내로 단백질 분해 과정에는 암모니아라는 유해로운 물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간의 기능이 낮아져 암모니아를 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온몸에 퍼져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간은 비타민 A의 주요 조장 장소로도 됩니다. 인체의 생명 활동에서 중요한 장기인 간.
바로 그래서 간을 두고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간을 잘 보호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간을 가리켜 사람들은 일명 침묵 속의 장기라고들 말한다. 그것은 간의 유다른 특성과 관련됩니다. 무게가 1.2 내지 1.4kg 정도 나가는 간은 인체에서 큰 장기에 속하지만 심장이나 위처럼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간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에만 있고 간 실질 세포 속에는 없기 때문에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간 경변이나 간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치료 예방기관들에 와서 진단을 받은 후에야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성으로 해서 간은 침묵 속의 장기라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 질병의 주요 증상들을 미리 알고 제때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속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름기가 지나치게 많은 음식이나 진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간에 부담을 주고 나중에는 간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간에 해롭습니다.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간에 부담이 오면서 간장애를 일으켜 점차 알코올성 간염에 걸리고 나아가서 간경변에 간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약물 사용은 간 기능 장애의 중요한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간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 중에는 비루수도 있습니다. 비루수에 감염되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염과 간암에 이르기까지 병을 앓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 침묵 속에 우리 몸의 물질 대사 전반을 맡아 안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이 간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하고 생활 습성의 여부를 잘 지켜나갈 때 인간의 생명 활동은 보다 튼튼한 건강으로 담보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왕계곡교양관에는 오늘도 이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계급적 원수들과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뼈아프게 새겨주는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처절한 모습들 앞에서 사람들은 1950년에 준엄했던 가오를 돌이켜보곤 합니다. 이 자료들은 인민군대의 재진격 당시 적 통치기관들에서 발견된 적색분자 처리 명단입니다. 명단에는 한 동네 안의 당 행정기관 일꾼들과 그들의 식구수는 물론 살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적색분자 처리 명단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미 전에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원수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2살 난 어린이로부터 60살 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학살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신천 땅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나 한생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지켜 싸운 강만국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패조하면서 어떻게나 지시를 했는지 치안의 놈들이 가족들을 그 다음에는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네 7 식구, 오촌네 가정에 8 식구, 애삼촌네 2, 이모분이 1명, 이렇게 해서 19명의 이 식구를 학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혼자서 남았습니다. 놈들이 폐지에 따라서 집에 와보니 집은 없고 큰아버지네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애국자들을 희생된 애국자들을 다 파서 애국열사묘를 만드는데 나를 오라고 그러더만요. 가니까 웬 영감이 술 한 병을 들고서 야 만국아 너 혼자서 너의 가족들 좀 다 보라. 우리 가족 15명을 쭉 눕혀놔 땅에서 파서 쭉 놨더만요. 처음에 얼굴을 척 비치는데 척 보니까 큰엄마예요. 큰엄마는 놈들한테 얼마나 매를 맞고 만신창이 됐는지. 그래도 아이를 붙잡고서 마지막 숨을 거뒀더만 시체 하나 보니까 애삼촌이에요. 몸뚱이만 있는데 머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 애삼촌이구나. 애삼촌이에요. 이거 왜 머리는 없어요? 애삼촌이 자해대장으로서 악질적으로 놀았다고 놈들이 마당에다 작들 놓고서 간장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입을 째고 공화국이 나쁘다는 말을 하라노. 애삼촌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고 조선노동당이 좋다는 거 너희들은 몰라서 그런다는 거, 너희들이 반드시 망한다는 거. 놈들은 애삼촌을 간장을 먹이고 입을 째고 그 다음에는 작두를 놓고서 목을 잘랐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심장 속에 원한과 분노의 대명사로 새겨져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복수의 피를 끓게 하는 신천. 신천군에서 학살된 인민들의 수는 무려 35,383명. 그 가운데서 16,234명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궁흥면 만국리에 사는 리 인구의 87%, 온천면 명당리에 사는 68%가 학살당했으며 신천면 량장리에 사는 남자 전원이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신천 땅의 참상을 체험한 한 농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리는 행복이 고갈수록 그 행복을 빼앗으려 칼을 가는 원수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계급적 원수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 초보적으로 집계된 불충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쟁 3년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평화족 주민들만도 123만 1,540여 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123만 1,540여 명. 산천초목도 기분에 떨던 그때로부터 7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인민의 원수들을 순간이나마 잊고 계급적 자각을 망각한다면 과연 어떤 운명이 차려질 것인가?
놈들이 얼마나 악착한 놈들이에요. 치안대 놈들이 바로 이런 놈들이에요. 치안대장 우베 가서 미국 놈들한테 지시받고 가서는 애국자들을 가정들 가림없이 그저 다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계급적 원수놈들에 대해서는 자꾸만 하는 사람도 갖지도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한과 분노로 눈도 감지 못한 채 억울하게 숨진 이 땅의 영혼들이 피타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찾은 저국, 사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던 원수를 끝없이 증오하라. 원수에 대한 달끈만한 환상도 죽음으로 이어지거니 이 땅에 피의 가울이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